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교재 페이지가 225페이지서부터 229페이지 부동산 정책의 수단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3번에 보니까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라고 나온 거다. 별표 3개 좀 쳐주세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보니까 직접적 개입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 다음 밑줄. 그 다음에 또 동글뱅이 2번에 보면 간접적 개입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이거 문제는요, 그냥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그냥 주는 문제야. 40점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정책을 하는 수단은 정부가 직접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에 바로 뛰어들어갔느냐 아니면 뒤에서 보면서 조정을 했느냐, 이 두 가지 차이예요. 그래서 정부가 국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에 직접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는 정부가 수요자도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다? 공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직접적 개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접적 개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슨 세제, 즉 세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금융의 DTI하고 LTV를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간접적 개입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봐요. 정부가 시장에 들어왔어. 그래서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됐잖아. 그럼 누구하고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 서민들하고 맞닿게 되잖아. 그럼 누가 싸우냐면 정부하고 시민들하고 싸우잖아. 누가 이겨? 힘의 균형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불만이 많을까 적을까? 많지. 반감이 커. 직접적 개입은. 왜냐하면 이씨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잘 나가. 그러면서 정부가 막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는 잘 나가시네요.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깨갱하고 나가야 되잖아. 맞죠 이거? 그러니까 반감이 많은 게 뭐다? 시작. 직접적 개입이야.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런 말 써놨죠. 효과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이런 얘기.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은 누가? 정부가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다. 시작.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막 사례를 드러나.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일까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자, 거기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도시 재개발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재개발한다는 얘기는 다시 주택을 짓는 거잖아. 그럼 공급하는 게 되겠네요. 맞죠?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사들이는 거죠? 맞아요? 수요가 되는 것이고, 공공소유 제도나 토지은행 제도, 비축 뭐 이렇게 시키는 거니까 수요가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공용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것 등이 내가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수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이런 전부 다 직접적 개입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간접적 개입은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뭐 하는 거야? 뒤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아니라 정책만 가지고 까딱까딱 탁상 행정만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커요. 지금 왜냐하면 강남 집값 때문에 지금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가를 다 태우고 있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이제 현 정부도. 맞아요? 오히려 강남에 집값만 잔뜩 했어. 좀 이따 제가 조세정책론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잘 봐요. 재산세를 막 올렸다? 그러게 되면 이거 재산세를 올리게 되면 임대 주인이 지만 물고 있을까? 누구한테 물려? 그러면 임차인은 저소득자잖아. 집이 없어서 월세 내는 사람한테 세금을 전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자는 몇 번 죽는 거야? 2번 죽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조건 펜대 굴려가지고 세금을 올린다고 능사가 아닌데. 맞아요? 그런 행정적인 무식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단점이 뭐냐 하면, 자, 효과 발휘도 안 될 뿐더러 예측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 정부가 어디로 튈지 몰라.
지금 그래서 지금 요번에 개헌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개도 안 했어. 지금 정부, 국민들한테. 맞아요? 지금 거기 보면 세금이 잔뜩 인상이 올라간 게 되게 많아. 그러면 지금 국민들은 지금 실업이 최대 실업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TV 보면서 뭐 화가 나는 게 돈 걷는 건 맨날 OECD 핑계를 대면서 돈을 걷는데 복지나 이런 것은 OECD는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제일 열이 받아요. 저 진짜로. 그러니까 뭐 하게 되면 벌금이라고도 생각이나 하고 있고, 사람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잘못했어. 이게 그런 애들이 저기 공무원을 해서 그래. 옛날에 보게 되면 떠든 사람 100원 이렇게 적는 애들 있지. 옛날에 반장 부반장 애들. 그런 애들이 꼭 그래서 그래. 반장 부반장 해봤어? 재수없었구나. 자, 아무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 탁상행정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부작용이 좀 적지만 아무래도 예측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조세 부담금 제도, 토지개발, 금융, 보조금 이러다 보니까 간접적 지원을 보조금 해서 부담금, 조세, 그 다음에 부담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 이렇게 외우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부 실패와 시장 개입의 한계에다가 동글뱅이. 이게 문제죠. 정부가 보이는 거죠. 자기의 힘이 닿는 거죠.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걸 한계라고 하잖아요. 밑줄 좀 가볼게요. 동글뱅이 1번에 정부의 실패에다 밑줄. 자, 정부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자, 개입을 했는데 끝에 보니까 오히려 더 저해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껴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뜨려 버렸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부작용이 두 번째 줄에 보면 부작용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추가적인 편익은 줄어들면서 뭐가 됐어요? 비용만 잔뜩 늘어나게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거의 1번이 여태까지 계속적인 그 정부의 그 아주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2번을 봐요. 2번. 개입에 따른, 그러면 개입을 어디까지가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거기다 명답을 달아놨어.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밑줄, 같아지는 수준까지만 개입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이 뭐야? 한계 편익은 누리는 거고 한계 비용은 쓰는 거잖아. 즉 수익과 비용이 제로가 되는 거네? 맞죠? 수익과 비용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은 개입하지 뭐야? 말라는 얘기네. 뒤돌려서 어려운 말을 썼지. 맞죠? 그렇지 않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아지는 수준까지만 개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너 끼지 마 이런 얘기야. 정부가 나서서 나오니까 오히려 더 시장을 망가뜨려 버렸으니까 너 끼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거기 3번. 자, 3번의 지문을 잘 읽어보세요. 정부 개입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다 밑줄. 정부 개입 전하고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시장 실패 크기보다 개입 이후에다 밑줄이 긋고 이후에다 동글뱅이. 정부 실패의 크기가 작아야 에다 밑줄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 질문. 자, 지금 정부의 실패가 개입을 하면서 실패가 된 거 맞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원상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입 전으로 돌아가야 돼? 아니면 개입 이후로 돌아가야 돼? 개입 전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실패됐던 손실액을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정부 개입전이 더 작잖아. 개입 이후에는 이미 다 사건이 다 터진 거잖아. 맞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시작. 정부 개입 전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정부 실패 원인에다 동글뱅이 해주시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끝에까지 등 제약 등 가로 닫고 했어요? 그
거기에 보면 규제자라는 말에다 동글뱅이 좀 쳐줄래요? 질문. 규제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이거? 그래서 정부가 첫 번째 불완전한 지식 정보란 얘기는 무슨 뜻이야? 지금 이게 우리가 교재를 내용해서 배우는 거지 우리가 아마 사담에 만나 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 뭐, 맞죠, 이거? 어? 교재에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이게 좀 아름답게 이렇게 꾸민 거야. 맞아, 이거? 네. 불완전한 뭐라 그랬어? 지식 정보란 얘기는 결론은 뭐야, 이거?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정보 공개가 안 된 것을 내가 불완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부가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탁상 행정을 한 거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탁상 행정을 하니까 수요와 공급도 이해를 못하는 놈들이 그 지랄 한 거야. 진짜 용기 나와. 맞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이거? 그게 여태까지 계속 벌어졌던 거야.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자, 규제자들이 지금 자기 편견적인 지식 수준 하에서 계속 정책을 폈잖아. 맞죠, 이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정부의 실패다. 이런 얘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정책으로 가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토지정책도. 토지정책. 자, 그러면 그 토지정책의 목표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자, 물어볼게요. 토지 이용을 능률화에다 빗줄. 능률화라는 얘기는 어떻게 써야 된다? 잘 써야 되겠지? 맞아요? 토지를 집약적으로 써야 돼? 조방적으로 써야 돼? 잘 써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성 밑줄. 토지 정책의 계속성 밑줄. 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급격한 정치 변화가 생기면 안 되겠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무슨 계획을 하거나 그러면 몇 차, 몇 개년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국민들도 그에 순응하면서 따라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대통령 싹 바뀌자마자 그거 싹 없애버리고 또다시 시작하고 하게 되면 그게 우리나라의 교육과 망가지는 게 뭐야, 지금? 교육이 망가지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뭐 하게 되면 누구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학부모들은 계속 뭐가 되는 거야? 혼란스러운 거지. 맞죠, 이거? 그런 게 지금 폐단적이야. 부동산도 마찬가지. 5차년, 6차년 딱 해서 계획을 잡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가변성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말만 이렇게 써놓으면 뭐해? 안 지키는 놈이 꼭 있잖아. 맞죠? 두 놈 들어간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 이런 게 있고 형평성에다 밑줄. 아까 제가 형평성은 뭐라고 그랬지? 자원 배분. 자,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게끔 하려면 한쪽의 이익을,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다고 했던 거 아까 제가 1교시 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슨 금을 걷는다? 개발 부담금. 몇 프로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둠으로써 투기를 억제하면서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런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토를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균형 있게. 맞아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집권을 보면 대통령이 어디 쪽에서 많이 나왔냐면 경상도 쪽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쪽이 길이 좀 잘 돼 있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안 좋은 게 있어요. 공기가 안 좋아. 진짜. 거기는 완전히 자연이 없어요. 이 전라도 쪽을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공기가 좋아. 그리고 오히려 도시가 깨끗해. 그래서 딱 지금 광주에 가잖아요. 광주에 제가 나가는데 딱 블록화돼서 딱 되고 옛날 도시들 계속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게 돼 있어요. 근데 경상도 쪽에 가게 되면 부산 봐요. 가게 되면 도로 하나 막히잖아요. 전 지역 다 막혀요. 도시가 무분별하게 부산이 발전이 돼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 치우치는 바람에 전라도 이쪽에 라인이 개발이 잘 안 됐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거기 보면 맨날 크레인하고 돌리는 건 전라도 쪽밖에 없을 거야. 건설 경기가 좀 살아있어요, 거기가. 예, 그래서 상당히 좋다는 거. 자, 이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뭐를 해야 된다?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가셨죠? 그 다음에 토지 자원을 보존해야 된다. 에다 밑줄. 그냥 다 아는 내용이니까 외울 필요 없어, 이런 내용은. 알겠죠? 자, 생산지대가 무슨 지대로 자꾸 바뀌어요? 공업지대로 바뀌죠.
하지만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굴뚝산업이 많이 했었지만 요즘 굴뚝산업 없어요. 전부 다는 뭐예요? 반도체라든지 고부가가치 로봇, 로켓 막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앞으로 15년에서 20년 후에는 로봇이 생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밥하고 설거지 하는 거 안 해도 돼. 누가 다 해줘? 그렇지. 예? 그럼 뭐 한다고요? 뭐라고 했는데? 아, 돈만 벌어야지. 알겠죠? 지금 일본에 보니까 로봇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1억 5천인가? 로봇 한 대. 예. 못 사지. 1억 5천은 어떻게 해? 한 1,000만 원 정도? 안 사요? 나는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가 된다면 살 것도 같은데? 맞죠? 밥하고 찌개 해주고 주인님 오셨어요? 등 밀어드릴까요? 그러면서 막 하고 발도 닦아드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 맞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 어렸을 때 왜 만화로 보던 현실이 지금 다 현실이 됐잖아요. 핸드폰 봐요. 얼마나 놀라운 거 같지 않아요? 그게 다 현실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지대가 전부 다 고업지들 하니까 환경이 망가지겠죠. 그런 걸 보존해야 되겠고, 지가 안정이나 투기 억제 이런 것 등이 없어져야 되고, 간척 자원 개발이라는 게 뭐야? 경제적 공급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 맞죠? 이런 것도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정책의 방향 그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1번에다 별표 좀 쳐주시고, 토지 소유주대의 합리화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 1번, 2번, 3번 동글뱅이 나온 거 있죠? 그거는 자주 좀 나오니까 자, 거기다 별표 좀 하나 좀 쳐주세요. 지문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첫 번째, 토지제도는 밑줄, 소유권제도에서 뭘로 바꾸라고? 이용권 중심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잘 봐요. 지금 시골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시골에 논과 밭이 그쪽 지역의 사람이 땅이 아니야. 누구 땅이야?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땅이야.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남한테 땅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 쌀이나 뭐 이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땅 주인한테 줬죠? 근데 세법에서 우리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 농지 취득을 하려면 농부 그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알고 있죠? 농지 취득 뭐라 하던데? 그거 있죠. 그래서 그 내가 몇 평에 대해서 계획을 얼마 무슨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거 저도 한번 해보려고 땅 사려고 그랬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했었는데 거의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서울 시골에 있는 땅이 전부 다 도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농사 안 짓고 그냥 휴관지로 가고 내비두면 뭐해? 중과세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보면 빈집들이 많아. 그리고 자기네 집에 농사 좀 거꾸로 집주인이 거꾸로 지어달라고 그래. 그거 알고 있죠? 그래서 농사를 하고 옛날에는 그냥 사용료를 냈지만 요즘 무료로 쓰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앞으로 투기하려고 사는 거죠? 소유권이죠? 그거를 국가에서는 강력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임마 밭이나 농사는 진짜 농사꾼들이 써야 되는 땅인데 왜 네가 임마 그거 사가지고 투기를 해?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이용권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작 농사를 안 짓는 사람 실태조사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게 되면 높은 과세를 중과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소유권 중심에서 뭐가 나간다? 시작. 이용권 중심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나는 제일 열받아. 국공윤지는 밑줄 처분 중심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 보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게 문제가 제일 커요. 이게 지금 두 정상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국공유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이 윤택해져. 왜냐하면 뭘 지으려고 국가가 땅을 사놓은 거야? 공공재 지으려고 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땅이 쌀 때 국가가 사놨다가 공공재를 지으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사적인 사리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대기업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 야, 저거 지금 평당가 10만 원인데 이거 네가 개발하게 되면 평당가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얼마가? 990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 맞아요? 그거의 차액만큼의 나한테 50%만 정치자금 나한테 챙겨줘. 이렇게 하고서 먹었던 거잖아, 다.
그 삼성 이재용이나 다 그렇게 해서 구속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결론은 싸게 사가지고 공공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합내하고서 엉뚱한 데 지금 대기업에다 팔아버렸잖아. 맞아요? 그거는 진짜 이거는 지향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국가가 처분 중심에서 뭘로 가야 돼? 이제 앞으로 보존 중심이야. 그런 거 팔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런 걸 공공재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이거를 다 팔아먹고 나서 비싼 땅을 사들이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 국가가? 없지. 그럼 결론적으로 공공재를 안 지니까 국민들은 윤택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다 진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불합리한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이익은 3번 봐요. 개발이익은 사회적 환수를 통해서 토지 소유에서 나오는 불평등을 감소한다. 난 이것도 불만이야. 아까 개발부담금 몇 프로 걷는다고 그랬어? 거꾸로 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 불평등이 많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도 투기하는 거야. 70%, 75% 남는 장사가 어딨어. 물론 그 이상도 남겠지만 맞죠? 합법적인 장사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투기를 할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 이용의 규제에다 동글뱅이. 자, 규제 합리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파행적이고 다원적인 토지 이용의 규제를 지향하고. 제가 학원에 갔더니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잘 봐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야? 1번, 2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해야? 이해 갔죠? 근데 그분은 반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한테 따지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한참 고민했어요. 자, 아무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규제를 너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자꾸 하지마 그러면 국민들이 자꾸 뭐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용에 규제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일원화해서 지속적인 그런 규제가 나가야지. 계속 법이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런 게 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보게 되면 개발의 합리화가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보게 되면 다 아는 내용이야. 1번에 보면 맨 끝자락에 지가 안정에다 밑줄. 땅값을 안정을 해야지 서민들이 집을 싼 값에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어? 2번에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분양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땅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합리화 또 토지 가격의 합리화 그냥 보시면 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 조세 정책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적어보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252페이지서부터 25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조세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데요. 제가 나오는 부분을 찍어 드릴 거니까 지금은 긴장하지 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조세가 뭐예요? 조세가 세금이잖아. 세금을 왜 걷는가? 우리가 이거 시험 문제하고 별개로 세금을 왜 걷어야 돼? 나라가 돈이 있어야지 지탱을 할 거 아니야.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야지 뭐 공공제도 만들고 국가도 지키고 국방이라든지 뭐 사회 교육 뭐 이런 거를 다 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동산 학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만 머릿속에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가볍게 들어갈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자, 그럼 먼저 부동산 조세 개념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단가로 1번에 보면 부동산을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취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부동산 사게 되면 무슨 세를 내야 돼?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읽어? 취득세. 원래는 취득세, 등록세 따로따로 냈어요. 근데 한꺼번에 합쳐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취득세 내야 될 것이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보유했잖아. 맞아요? 그럼 보유하면서 내는 세가 무슨 세일까? 재산세. 근데
내가 재산세도 재산세인데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내는 거 맞죠? 몇 월, 몇 월? 우리 세법 선생님 잘 가르쳤나 보다. 자, 아무튼 두 번 내죠, 우리? 그러면 물어볼게요. 보유하면서 또 내는 게 있는데 일정에게 초과한 재산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보유세에 해당이 되고요. 맞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용하고,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이용하거나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에 이용한다, 임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자가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임대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라는 얘기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임대 사업을 하는 거 맞죠? 그럼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내는 세금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일단은 월세 받으니까 뭐 내야 돼? 소득세 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세만 내는 거 아니야. 3개월마다 우리 신고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는 달라요. 알겠죠? 부가세는 더불어 붙는 거야. 교육세, 농특세 이렇게 더불어 붙는 게 부가세고, 부가가치세는 알겠습니까? 우리 시험범위 아닌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달라. 즉 재화가 단계별로 이동될 때마다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나요? 자, 그럼 하나 질문.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예요, 10%.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가 있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 세법도 배우니까 가볍게만 제가 할게요. 우리나라의 세법은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알아야 돼. 우리나라의 세법은 헌법에 뭐가 있냐면,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적게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뭐 하겠다? 적게 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나 법인세는 가장 중요한 무슨 세로 돼 있냐면 누진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뭐 하겠다? 많이 걷겠다. 이게 누진세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임대하거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사실 요즘에 임대 사업자들 지금 속으로 끙끙 앓아요.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 제가 보니까 따져보니까 볼륨에 따라서 약간 있는데 최저치를 보니까 최소한 3.5에서 5%씩 까먹고 있어요. 세금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증금 받은 거 있죠. 1억에 월세 100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월세 나가잖아요. 그러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1.8%인가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월세에 대한 거 계산해요. 그러면 소득세 내죠? 얘 내죠? 우리는 저축은 하면 1.5% 정도밖에 안 되잖아. 이거 다 빼게 되면 결론은 마이너스 3에서 3.5에서 5% 정도를 결론적으로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임대했을 때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팔을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을 우리가 양도세 내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 왜냐하면 세법에서 다루니까. 학교에서 안 나와요. 알겠죠? 그냥 제가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은 왜 걷니? 그랬더니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거야. 나라에 돈이 있어야지. 맞죠, 이거? 그게 제일 가장 큰 거야. 그 다음에 또 왜 걷었니? 그랬더니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잖아. 그래서 걷는 거야. 이거는 갖다 붙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그 다음에 사회적 형평성에다 밑줄. 사실은 이것도 중요해. 사회적 형평성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경제적 약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제적 약자가 뭐야? 우리가 경제적 약자라고 하죠. 이 소득이 거의 없거나 하는, 즉 우리나라 말을 하게 되면 생활보호 대상자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칭한다? 시작. 경제적 약자라고 해.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을 걷어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잖아. 맞죠? 그런 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잖아. 그 태어난 게 문제가 있어. 맞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조세를 걷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편하게 들으세요. 까먹어도 돼. 이런 내용은. 알겠죠? 시험에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라고 나온 거 1번서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거 먼저 자원 배분하고 소득 재분배. 지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평성에 보면 응익에다 동글뱅이. 밑에 보면 응익 찾았어요? 아, 발음도 어려워. 우리나라 한문 세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응익 이렇게 해놨죠? 이익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응능 이거 뭐야? 능력이 많은 놈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게 응능이야. 알겠어요? 다시 응익 이거 뭐야? 이익이 많은 놈한테 세금을 걷겠다. 응능 이거 뭐야? 능력이 많은 놈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해 갔어 이거? 아유 저도 대땅 어렵게. 그 다음에 거기 수평적 수직적 밑줄 걷어요?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요.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똑같이 세금을 걷는 것을 우리는 수평적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질문. 자, 아까 제가 여기에서 자,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수평적인 것은 뭘까요? 부가가치세야. 그래서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부가가치세 똑같이 10%죠? 자, 이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들, 재화의 공급은 하는 사람이나 재화를 수입하거나 용역을 하는 사람들 다 똑같이 10%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자주 먹는 게 뭐가 있어요? 술, 소주, 맥주 있죠? 거기 안에는 전부 다 뭐가 붙어 있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나 고소득층이 됐건 저소득층이 됐건 전부 다 10%의 세금을 물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우리는 속칭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진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다는 얘기예요. 야, 너 임마 헌법에서는 임마 너 아까 너 잘 사는 애들만 걷는다며. 많이 걷는다며. 그래서 누진세 했는데 부가가치세도 누진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똑같이 걷어? 맞죠?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다른 말로 역진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잘못된 세금이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지금 마트에 갔어. 소주 2병을 딱 집었다 하고 계산을 해. 그럼 계산 캐셔가 내 맞박을 봐. 이 사람은 고소득자, 이 사람은 저소득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맞죠? 내가 딱 가면은 내가 어딘 것 같아? 근데 때릴 수도 없고 잠든. 자, 알아 몰라? 모르거든. 맞죠 이거?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 똑같이 걷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랬다고 부가가치세 다 걷는 거 아니에요. 면세도 있어. 우리 애기 기저귀서부터 해서 여자들 그거. 단지 그거는 지금 세금을 내요. 그 노인들 기저귀, 디펜스 알죠? 이런 건 재화. 이런 거는 좀 그 면세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 봐요. 부가가치세는 수평이야, 수직이야? 수평. 수직은 많이 버는 놈은 많이 걷어야 되고 적게 버는 놈은 적게 걷어야 된다는 게 수직적이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소득이 큰 사람은 많이 걷는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럼 질문. 자, 수직적에는 어떤 세금이 있을까?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가 수직적이야. 알겠어요? 그럼 수평적인 것은 어떤 게 있죠? 부가가치세, 주민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해 가셨어요? 어려운 거 없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끊을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